어머님, 이게 무슨 소리예요? 어차피 물려받을 집인데 미리 담보로 쓰는 게 뭐가 문제인 거죠? 내가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데 벌써 재산 나눠달라는 게 말이 되니? 어머니, 저희가 얼마나 어려운 상황인지 아세요? 빚 독촉에 아이들 학비까지. 난 니네 빚 갚으라고 평생 일한 게 아니야. 어머니, 엄마가 대체 우리한테 뭘 해주셨다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뭐라고? 내가 너희를 키우느라 청춘을 다 바쳤는데 그건 부모로서 당연한 의무 아닌가요? 이제 와서 그걸 자식에게 빚처럼 요구하시는 거예요? 수진아, 말이 너무 심하잖아. 오빠는 가만히 있어요. 어머님이 우리 재산 탐내는 거 뻔히 알면서 왜 모른 척해요? 내가 너희 재산을 탐낸다고? 참 어이가 없구나. 니들이 한 짓들 반드시 뼈저리게 후회하게 될 거다. 안녕하세요. 70대 김숙자입니다. 퇴직 후 혼자 살며 평화로운 일상을 보내던 어느 날 갑작스러운 전화 한 통이 저희 일상을 뒤흔들었습니다. 해외에서 5년간 근무하던 아들이 한국으로 돌아온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방문인 줄 알았는데 통화 내용이 진행될수록 제 마음에 의문이 생겼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이번 주말에 한국에 도착해요. 회사에서 갑자기 발령이 나서. 그래? 얼마나 머물 예정이니? 그게 당분간 한국에서 일하게 될 것 같아요. 어머니 댁에서 잠시 지내도 될까요? 여기서? 집은 어떻게 할 거니? 해외 주택은 회사 소유였어서 반납했습니다. 한국에 정착할 집을 알아보는 동안만 어머니 댁에 있을게요. 전화를 끊고 복잡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5년 만에 손주들을 볼 생각에 설레는 마음도 있었지만 갑작스러운 동거 제안에 당황스러웠습니다. 오랫동안 혼자 살며 익숙해진 생활 패턴이 깨질 것이 걱정되었습니다. 주말이 되어 현관 초인종이 울렸을 때 저는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문을 열었습니다. 아들 가족이 큰 캐리어를 끌고 서 있었고 손주들은 제 모습을 보자마자 달려와 안겼습니다. 할머니, 보고 싶었어요. 나도 보고 싶었어. 우리 강아지들. 어머니, 오랜만입니다. 많이 변했구나, 민수야. 며느리 수지는 피곤한 표정으로 짧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해외 생활로 인한 시차 적응 때문인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지 그녀의 표정은 어딘가 불편해 보였습니다. 그날 저녁, 손주들이 잠든 후 거실에서 아들과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해외 생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던 중 아들의 표정이 갑자기 어두워졌습니다. 어머니, 사실 회사에서 좀 문제가 있었어요. 무슨 일인데? 프로젝트가 잘 안 풀려서 한국으로 복귀하게 됐습니다. 아들의 말투와 눈빛에서 뭔가 숨기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해외에서 승승장구하던 아들이 갑자기 돌아온 이유가 단순한 발령 때문만은 아닌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부터 집안은 갑자기 활기를 찾았습니다. 손주들의 웃음소리와 발소리가 집안을 채웠고 오랜만에 가족과 함께하는 식사 시간이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며느리의 불편한 태도는 계속되었습니다. 어머님, 이 집 관리비가 얼마나 나오나요? 왜 물어보니? 저희가 있는 동안 분담하려고요. 그런데 이 아파트 언제 사셨어요? 20년 전쯤이었지. 너희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며느리의 질문들이 자연스럽지 않게 느껴졌습니다. 마치 집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나면서 처음의 어색함은 조금 사그라들었지만 생활 방식의 차이로 인한 작은 갈등들이 생겨났습니다. 저는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습관이 있었지만 아들 가족은 밤늦게까지 깨어 있었습니다. 주방 사용 방식, 세탁기 사용 시간 등 사소한 문제들이 하나둘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님, 세탁기 사용 시간을 정해놓으면 안 될까요? 아이들 옷을 매일 빨아야 해서. 그래, 네가 편한 시간에 써. 그리고 식사도. 어머님 식단이 너무 짜고 기름져서 아이들 건강에 안 좋을 것 같아요.
며느리의 말에 저는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평생 가족을 위해 음식을 해온 저에게 그런 말을 듣는 것은 상처였습니다. 밤이 깊어 모두 잠든 시간. 저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갑작스러운 동거가 가져온 변화에 적응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아들 가족의 귀국과 동거 제안의 기쁨도 있었지만 왠지 모를 불안감이 저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진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앞으로의 생활이 어떻게 될지 고민하며 밤을 지새웠습니다. 아들 가족이 이사 온 지 2주가 지났습니다. 처음의 어색함은 조금씩 사라졌지만 생활 방식의 차이로 인한 작은 마찰들이 늘어가고 있었습니다. 손주들과 함께하는 시간은 기쁨이었지만 며느리와의 관계는 점점 더 불편해지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거실 장식장에 있는 도자기들을 치워도 될까요? 아이들이 실수로 깨뜨릴까봐 걱정돼요. 그건 아버지가 특별히 아끼던 거라. 잠시만 안전한 곳에 보관하는 거죠. 아이들 안전이 우선이잖아요. 저는 마지못해 동의했지만 남편의 유품들이 하나둘 치워지는 모습을 보며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손주들의 안전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집안 구석구석이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아침 식사 시간, 며느리는 주방을 점령하고 자신만의 방식으로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제가 도움을 주려 할 때마다 거절하는 모습이 서운했습니다. 내가 도와줄게. 괜찮아요, 어머님. 제가 할게요. 어머님은 편히 쉬세요. 늘 하던 일인데 같이 하면 더 빨리 끝나지. 아니에요. 어머님 방식과 제 방식이 달라서 오히려 불편할 거예요. 부엌에서 쫓겨난 듯한 기분으로 거실 소파에 앉아 있자니 이곳이 제 집인지 의문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평생 가족을 위해 요리하고 집안일을 해온 저였지만 이제는 그 역할마저 빼앗긴 듯 했습니다. 주말, 저는 오랜 친구들과의 모임에 참석하기 위해 외출했습니다. 모임을 마치고 돌아오자 집안에서 낯선 소리가 들렸습니다. 거실에는 며느리의 친정 부모님과 친구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어머님, 오셨어요? 친정어머니가 놀러 오셨어요. 미리 말해주지. 갑자기 된 일이라 연락 못 드렸어요. 사부인, 어머님 오셨어요. 며느리의 어머니는 어색하게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집이 갑자기 타인들로 가득 찬 것에 당황스러웠지만 예의상 환영하는 척했습니다. 사부인 오랜만이네요. 식사는 하셨어요? 네, 수진이가 음식 준비해줬어요. 아파트가 참 좋네요. 언제 사셨어요? 다시 한번 집에 대한 질문이 나왔습니다. 이런 질문들이 이어질 때마다 저는 불편함을 느꼈습니다. 밤이 깊어 손님들이 돌아간 후 아들이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어머니, 오늘 갑자기 장인어른 장모님이 오셔서 죄송했습니다. 괜찮아. 근데 너희 앞으로의 계획은 어때? 집은 언제쯤 알아볼 생각이니?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없어요. 회사 상황도 불안정하고 아들의 대답은 모호했고 그의 눈빛에서 뭔가 숨기는 듯한 기색이 느껴졌습니다. 동거가 일시적이라던 초기의 약속과는 달리 아들 가족은 정착할 의지가 없어 보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일찍 일어나 아파트 근처 공원을 산책했습니다. 예전에는 편안했던 집이 이제는 긴장감이 도는 공간이 되어버렸습니다. 손주들과의 즐거운 시간도 있었지만 며느리의 비협조적인 태도와 아들의 애매한 태도는 저를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공원 벤치에 앉아 생각에 잠겼을 때 오랜 이웃인 박 여사가 다가왔습니다. 어머, 이 선생님. 요즘 자주 안 보이시더니 아들 가족이 왔다면서요? 네, 해외에서 돌아왔어요. 그러셨군요. 근데 어제 며느리분이 부동산에 들어가는 걸 봤어요. 이사 준비하시나 봐요? 저는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며느리가 부동산에 간 이야기는 들은 적이 없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가슴 한편이 무거워졌습니다. 아들 가족의 갑작스러운 귀국과 동거 제안 뒤에 숨겨진 이유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의심이 커져갔습니다. 집에 도착하자 며느리는 태블릿으로 뭔가를 열심히 보고 있었습니다. 제가 다가가자 황급히 화면을 껐습니다. 뭘 그렇게 보고 있었어? 아, 그냥. 인테리어 사진이요. 언젠가 저희 집을 꾸밀 때 참고하려고. 며느리의 말과 행동이 자연스럽지 않았습니다. 집안에서의 불편한 공기는 점점 더 무거워졌고, 저는 이 동거가 예상보다 복잡한 문제로 발전할 수도 있다는 예감에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아들 가족과 함께 생활한 지 한 달째 되는 날, 아침 식사 자리에서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며느리는 자꾸 시계를 확인하며 초조한 듯 보였고, 아들은 어제부터 눈빛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무언가 중요한 이야기를 하려는 분위기가 느껴졌습니다. 어머니, 드릴 말씀이 있어요. 무슨 일인데? 사실 해외에서 일이 잘 안 풀렸습니다. 이미 눈치챘어. 갑자기 돌아온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지. 아들은 잠시 머뭇거리다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의 표정에서 복잡한 감정이 읽혔고, 며느리는 고개를 숙인 채 손가락으로 테이블을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해외 프로젝트에 투자했다가 모든 걸 잃었어요. 뭐라고? 얼마나? 거의 모든 저축과 대출까지 합쳐서 5억 정도요. 그게 다야. 식탁에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아들이 그동안 무언가를 숨기고 있었다는 제 예감이 맞았습니다. 하지만 상황이 이렇게 심각할 줄은 몰랐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생각한 해결책이 있습니다. 말해봐. 어머니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빚을 갚고 남은 금액으로 사업을 다시 시작하는 거죠. 며느리가 갑자기 대화에 끼어들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초조함과 기대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순간 숨이 막히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내 집을 담보로. 그게 무슨 소리니? 어차피 나중에 저희가 상속받을 재산 아닌가요? 미리 활용하는 거죠. 수진아, 조금만 천천히 이야기하자. 아들이 급하게 며느리를 제지했지만 이미 던져진 말은 거둘 수 없었습니다. 제 귀를 의심했지만 며느리의 말은 분명했습니다. 그들은 제 집을 이미 자신들의 것으로 여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찾아온 거였구나. 어머니, 오해하지 마세요. 저희가 어머니를 모시고 함께 살 생각이었습니다. 모시고? 어디서? 일단 이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고 나중에 여유가 생기면 어머니를 위한 작은 집을 마련해 드릴게요. 며느리의 말은 현실감이 없었습니다. 제가 평생 일해서 마련한 집을 담보로 그들의 빚을 갚고 그 다음에는 작은 집으로 이사하라는 말이었습니다. 내 대답은 아니오야. 어머니, 저희를 도와주셔야 해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아들아, 네가 어려운 건 이해해. 하지만 내 집을 담보로 하는 건 절대 안 돼. 식사는 엉망이 되었고 아들 부부는 서둘러 자리를 떴습니다. 저는 혼자 남아 찬물 한 잔을 천천히 마셨습니다. 그들의 진짜 의도가 드러난 지금 이 동거가 얼마나 불편해질지 걱정됐습니다. 그날 저녁 아들은 늦게까지 들어오지 않았고 며느리는 방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손주들은 어색한 분위기를 느꼈는지 평소보다 조용했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그동안의 이상한 점들이 모두 연결되는 기분이었습니다. 며느리의 부동산 방문, 집에 대한 끊임없는 질문들, 딸에게는 소식도 알리지 않은 갑작스러운 귀국까지. 다음 날 아침, 아들이 다시 대화를 요청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전날보다 부드러웠지만 요구하는 내용은 같았습니다. 어머니, 다시 한번 생각해 주세요. 저희 미래가 걸린 문제입니다. 내 대답은 변함없어. 너희를 도울 방법은 찾아볼게. 하지만 집을 담보로 하는 건 안 돼. 주말 아들이 온 가족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딸까지 불러 모든 가족이 거실에 모였습니다. 아들은 자신의 경제적 어려움을 설명하고 제게 다시 한번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어머니, 우리 가족 모두에게 중요한 문제예요. 온 가족이 힘을 합쳐 도와야 하는 거 아닌가요? 엄마, 오빠 상황이 그렇게 심각한지 몰랐어요. 정윤아, 니는 이제 와서 무슨 소리야? 딸은 당황한 표정이었습니다. 아들은 미리 동생에게 자세한 상황을 설명하지 않은 채 이 자리에 불렀던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 한 번만 더 생각해 보세요. 제가 회생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내 대답은 변함없어. 네 빚을 갚기 위해 내 노후를 희생할 수는 없어. 갑자기 며느리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붉게 달아올라 있었고 그동안 참았던 감정이 폭발하는 듯 했습니다. 도대체 뭐가 문제인 거죠? 어차피 나중에 물려받을 집인데 미리 활용하는 게 뭐가 그렇게 잘못됐나요? 수진아, 진정해. 아니,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요. 어머님은 그동안 저희한테 뭘 해주셨죠? 방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며느리의 갑작스러운 폭발에 모두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저는 숨을 깊게 들이마시며 감정을 누르려 했습니다. 수진 씨, 말이 너무 심하잖아요. 형님은 가만히 있어요. 언제나 엄마 편만 들잖아요. 이게 누구 편을 드는 문제가 아니잖아. 됐어, 정윤아. 수진이 할 말이 있나 보다. 저는 침착하게 며느리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분노와 원망이 가득했습니다. 그동안 표면적으로 보여준 공손함 뒤에 숨겨진 진짜 감정이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어머님은 우리가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해외에서 고생하는 동안 한 번이라도 경제적으로 도와주신 적 있으세요? 내가 왜 성인이 된 자식의 경제적 책임을 져야 하지? 그럼 지금은요? 저희가 정말 어려울 때 도와주지 않겠다는 거잖아요. 며느리의 말은 계속되었고 그녀의 목소리는 점점 커졌습니다. 아들은 진정시키려 했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이런 말씀 드리기 싫었지만 어머님이 이렇게 나오시니 할 수밖에 없네요. 어머님은 언제나 형님만 편애하셨죠. 아들은 당연히 부모를 모실 의무가 있고 딸은 시집 가면 끝이라고 생각하시는 거 아닌가요? 수진 씨, 그건 사실이 아니에요. 언니는 몇 년 동안 어머님께 용돈 한 번 드린 적 있어요? 거실에는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아들은 고개를 숙인 채 어쩔 줄 몰라 했고 딸은 억울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순간 가족 간의 깊은 균열이 모두에게 보이게 되었습니다. 이제 충분히 들었어. 내 집에서 더 이상 이런 말을 듣고 싶지 않아. 어머님, 저희 말이 틀렸나요? 아들 가족이 어려울 때 도와주는 게 부모 역할 아닌가요? 내 집을 팔아 너희 빚을 갚아야 할 의무는 없어. 회의는 결국 파국으로 끝났습니다. 딸은 울면서 집을 나갔고 아들 부부는 방으로 들어가 문을 쾅 닫았습니다. 저는 소파에 혼자 남아 떨리는 손으로 물 한 잔을 마셨습니다. 이제 가족 간의 갈등은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고 앞으로의 동거 생활이 더욱 어려워질 것이 분명했습니다. 가족 회의 이후 집안 분위기는 얼음장처럼 차가워졌습니다. 아들은 출근한다며 아침 일찍 나가 늦게 돌아왔고 며느리는 최소한의 대화만 나눴습니다. 이 냉랭한 상황에서 딸이 주말마다 방문하며 중재하려 노력했지만 오히려 갈등은 더 깊어지는 양상이었습니다. 엄마, 오빠도 나름대로 어려운 상황이에요. 정윤아, 내가 그걸 모르겠니? 근데 집을 담보로 하는 건 위험하잖아요. 그렇지, 내 생각도 같아. 딸의 방문은 저에게 큰 위로가 되었지만 아들 부부에게는 달갑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특히 며느리는 딸이 오면 방에서 나오지 않거나 외출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어머니, 형님 또 오나요? 오늘 오기로 했어. 왜? 아니에요. 그냥 물어봤어요. 수진아, 정윤이가 뭐 잘못했니? 잘못은 없죠.
그냥 언니가 오면 분위기가 불편해서요. 딸이 도착하자 손주들은 기뻐하며 달려갔습니다. 반면 며느리는 현관에서 인사만 간단히 나누고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거실에 남은 저와 딸 그리고 뒤늦게 합류한 아들 사이에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오빠, 요즘 회사는 어때? 그냥 그래. 별로 말하고 싶지 않아. 정윤아, 오빠 지금 힘든 시기니까 너무 캐묻지 마. 엄마, 저도 걱정돼서 그런 거예요. 아들은 불편한 표정으로 자리를 피했고 딸과 저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가족 간의 간극이 이렇게 깊어질 줄은 몰랐습니다. 엄마, 제가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키는 것 같아요. 아니야, 네가 와줘서 고마워. 오빠가 저한테 문자를 보냈어요. 엄마 편만 든다고. 그래? 그런 말까지 했다니. 딸은 눈물을 참으며 휴대폰을 보여주었습니다. 아들의 메시지는 딸을 향한 원망과 분노로 가득했습니다. 특히 엄마 재산을 혼자 차지하려 한다는 말에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정윤아, 이런 말을 들어서 미안해. 괜찮아요, 엄마. 오빠가 지금 많이 예민한 상태인 것 같아요. 저희의 대화는 부엌에서 들려오는 소리에 중단되었습니다. 며느리가 저녁 준비를 한다며 그릇을 요란하게 다루고 있었습니다. 딸이 도움을 주려 다가가자 며느리는 차갑게 거절했습니다. 도와드릴까요? 괜찮아요. 혼자 할게요. 진심으로 돕고 싶은 거예요. 우리 이렇게 서먹하게 지내면 안 되잖아요. 형님은 편하게 손님처럼 있다가 가면 되죠. 저희 일상은 제가 알아서 할게요. 딸은 상처받은 표정으로 돌아왔고 저는 그런 딸을 보며 마음이 아팠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이렇게 서로를 상처 주고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다음 주 딸의 방문이 끊겼습니다. 아들 부부와의 갈등이 너무 깊어져 딸도 어쩔 수 없이 거리를 두게 된 것입니다. 저는 혼자서 이 냉랭한 집안 분위기를 견뎌야 했고 유일한 위안은 손주들과의 시간뿐이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손주가 학교에 늦었다며 허둥지둥 준비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며느리는 출장을 간다며 이미 나가고 없었고 아들도 일찍 출근한 상태였습니다. 할머니, 숙제를 못했어요. 왜 어제 안 했니? 어제 핸드폰을 써야 하는데 엄마가 계속 사용하고 계셨어요. 그래? 엄마가 태블릿으로 뭘 했는데? 모르겠어요. 그냥 할머니 사진이랑 서류 같은 걸 보고 있었어요. 손주의 말에 의문이 들었습니다. 제 사진과 서류라니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며느리가 출장에서 돌아오지 않은 사이 저는 태블릿을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거실 테이블 위에 남겨진 태블릿을 열자 비밀번호가 걸려 있었습니다. 할머니, 비밀번호는 엄마 생일이에요. 고마워, 우리 똑똑한 손주. 평소 손주와 게임을 하며 알게 된 비밀번호로 태블릿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찾은 것은 충격적이었습니다. 며느리는 제 온라인 뱅킹 앱에 접속한 기록과 부동산 앱에서 제 아파트와 비슷한 매물들을 검색한 기록이 있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제 휴대폰을 몰래 촬영한 사진들이었습니다. 저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려는 시도였던 것입니다.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호기심이 아닌 의도적인 사생활 침해였습니다. 더 살펴보니 며느리는 제 이메일 비밀번호를 알아내려는 시도도 여러 번 했던 흔적이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며느리가 출장에서 돌아왔을 때 저는 침착하게 대화를 시도했습니다. 수진아, 내 핸드폰 좀 봤니? 아니요. 왜요? 이상하게 내 은행 어플이 열려 있더라고. 어머님, 제가 왜 어머님 은행 어플을 보겠어요? 며느리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 너무나 명백했습니다. 그녀의 표정에서 당황스러움과 죄책감이 동시에 읽혔습니다.
네 핸드폰에서 내 뱅킹 정보와 부동산 검색 기록이 발견됐어. 그건 그냥 참고하려고 한 거예요. 어머님 재산을 확인하려던 것 아니었어요. 그럼 뭐였니? 내 휴대폰 사진은 왜 찍었고? 며느리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증거 앞에서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 순간 아들이 들어왔고 상황을 감지하고 며느리의 편을 들었습니다. 어머니, 무슨 일 있으세요? 민수야, 수진이가 내 개인정보를 몰래 확인하고 있었어.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수진이가 왜 그런 짓을 해요? 아들은 믿지 않는 눈치였습니다. 저는 태블릿의 증거를 보여주었지만 아들은 오히려 저를 의심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어머니가 수진이 핸드폰을 함부로 열어본 것은 괜찮고 수진이가 어머니 정보를 본 건 문제라는 거예요? 민수야, 이건 단순히 보는 차원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수집한 거야. 어머니, 저희 상황이 어려우니까 너무 예민해지신 것 같아요. 아들의 말에 깊은 실망감이 밀려왔습니다. 제 아들은 명백한 증거 앞에서도 아내의 편을 드는 것이었습니다. 신뢰의 균열은 이제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커져 있었습니다. 11월의 추운 새벽, 갑자기 온 집안이 얼음장처럼 차가워졌습니다. 난방이 고장 난 것 같았습니다. 두꺼운 이불을 덮고 있어도 추위를 피할 수 없어 결국 일어나 보일러를 확인했지만 전원은 켜져 있는데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뭐가 문제지? 어머님, 무슨 일 있으세요? 보일러가 고장 난 것 같아. 집이 너무 추워. 아, 그래요? 우리 방은 괜찮은데. 며느리의 말에 의아했지만 곧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아들 부부는 방에 별도의 전기장판을 깔아두었고 제 방만 난방이 끊긴 상태였습니다. 이미 관계가 냉랭해진 상황에서 이런 불편함까지 겪으니 더욱 서글펐습니다. 보일러 업체에 연락해봐야겠다. 주말이라 바로 오기 힘들 거예요. 그래도 시도는 해봐야지. 다행히 업체에서 당일 방문이 가능하다고 했지만 부품 교체가 필요하다며 수리비 40만 원을 청구했습니다. 저는 아들에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민수야, 보일러 수리비가 40만 원이래. 그렇게 비싸요? 다른 업체는 알아보셨어요? 이 추위에 여러 군데 알아볼 시간이 없어. 어머니, 저희가 지금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워서 이번 달은 좀 힘들 것 같아요. 아들의 말에 당황했습니다. 그들이 제 집에 무상으로 머물고 있으면서 필수적인 수리비조차 부담하지 않겠다는 태도였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자는 거니? 일단 전기장판 하나 사서 버티시면 어떨까요? 다음 달에 경제 상황이 나아지면 그때 수리하는 거죠. 이 집에 사는 사람이 니네 가족만이 아닌데 그게 말이 되니? 아들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지만 결국 수리비를 내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저는 할 수 없이 제 카드로 결제했고 손주들까지 감기에 걸릴 수 있는 상황을 막았습니다. 그날 저녁 딸에게 상황을 전화로 설명했습니다. 딸은 즉시 오겠다며 걱정했습니다. 엄마, 그런 일이 있었어요? 제가 지금 당장 갈게요. 아니야. 이미 수리는 끝났어. 오빠가 수리비도 안 내려고 했다고요? 말도 안 돼요. 정윤아, 그냥 알아두기만 하고 직접 뭐라고 하지 마. 하지만 엄마, 이건 너무하잖아요. 딸의 분노에 저는 오히려 진정시키는 입장이 되었습니다. 가족 간의 갈등이 더 커지는 것이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다음 날 아침 딸이 예고 없이 방문했습니다. 손에는 전기장판과 이불 세트가 들려 있었고 얼굴에는 결연한 표정이 있었습니다. 엄마, 이거 가져왔어요. 혹시 또 보일러가 고장나도 따뜻하게 지내실 수 있게요. 아이고, 정윤아, 그렇게 비싼 걸 사왔어? 엄마 건강이 제일 중요하죠. 딸의 방문에 며느리는 불편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고 아들은 어색하게 인사만 나누고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저와 딸은 거실에 앉아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엄마, 솔직히 이렇게 지내시는 거 너무 힘드시죠? 괜찮아. 손주들이 있으니까. 하지만 이건 너무 부당해요. 엄마 집에 살면서 이렇게 대하다니. 딸의 말에 저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 상황이 지속될수록 가족 간의 관계는 더 악화될 것이 분명했습니다. 하지만 손주들을 생각하면 쉽게 결정을 내릴 수도 없었습니다. 제 마음은 점점 더 무거워졌고 앞으로의 길이 어떻게 될지 막막하기만 했습니다. 보일러 수리 문제로 갈등이 심화된 지 일주일 후 새벽에 갑자기 가슴이 조여오며 호흡이 곤란해졌습니다. 온몸에 식은땀이 흐르고 어지러움이 밀려와 겨우 휴대폰을 집어 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정신이 희미해지는 가운데 구급차가 도착했고 급성 심근경색 의심 진단으로 중환자실에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엄마, 정신이 드세요. 의사 선생님이 다행히 빨리 조치해서 위험은 넘겼대요. 정윤아, 왔구나. 네, 새벽에 전화 받자마자 바로 왔어요. 오빠한테도 연락했는데 민수는 어디 있니? 아직 안 왔어요. 바쁘다고. 딸의 눈에 실망감이 깃들었습니다. 병실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빛을 보니 이미 정오가 지난 것 같았습니다. 딸은 밤새 제 곁을 지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일어나려고 하지 마세요. 가만히 계셔야 해요. 얼마나 심각한데? 의사 선생님께서 앞으로 스트레스를 피하고 안정을 취해야 한다고 하셨어요. 딸의 말을 듣는 순간 아들 가족과의 갈등이 떠올라 가슴이 다시 아팠습니다. 집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그 갈등의 현장으로 돌아간다는 의미였고 의사의 처방과는 정반대였습니다. 저녁이 되어서야 아들이 병실을 찾았습니다. 그의 표정에서 미안함보다는 불편함이 더 강하게 느껴졌습니다. 어머니, 많이 편찮으세요? 이제 좀 나아졌어. 갑자기 무슨 일이 있으셨는지. 아침에 일어나 보니 구급차가 와 있더라고요. 새벽 3시에 응급실에 왔는데 지금이 몇 시니? 7시요. 회사에 중요한 미팅이 있어서. 아들의 변명은 공허하게 들렸습니다. 제 생명이 위급한 상황이었는데도 그에게는 회사 일이 더 중요했던 것입니다. 딸이 옆에서 참지 못하고 나섰습니다. 오빠, 엄마가 심근경색으로 쓰러지셨다고요. 다행히 골든타임 안에 처치받아서 살아계신 거예요. 나도 알아. 정말 빠져나올 수 없는 미팅이었어. 엄마 생명보다 중요한 미팅이 있어요? 병실에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아들은 자신의 행동에 대한 죄책감보다는 딸의 추궁에 불편한 기색을 보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그는 자신의 선택을 정당화하고 있었습니다. 아들의 방문은 20분으로 짧게 끝났습니다. 급한 전화가 왔다며 황급히 자리를 떴고 며느리는 아예 나타나지도 않았습니다. 반면 딸은 휴가를 내고 병원에서 꼬박 저를 간호했습니다. 정윤아, 회사는 어떻게 하고? 괜찮아요. 팀장님께 상황 설명드렸더니 흔쾌히 허락해 주셨어요. 미안하다. 네 휴가 다 써버리네. 엄마, 그런 말씀 마세요. 가족이 아플 때 옆에 있는 게 당연한 거잖아요. 딸의 말에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같은 자식이라도 이렇게 다를 수 있다는 것이 새삼 실감났습니다. 이틀이 지나고 일반 병실로 옮겨진 후에야 며느리가 손주들을 데리고 병문안을 왔습니다. 할머니 많이 아프세요. 괜찮아. 이제 좀 나아졌어. 어머님, 빨리 건강해지세요. 응, 고마워. 며느리의 형식적인 인사가 끝나자 손주들은 제 곁에 앉아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는 계속 시계를 보며 빨리 돌아가고 싶어하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수진아, 아이들 학원은 어떻게 하고 있니? 걱정 마세요. 제가 다 챙기고 있어요. 그래, 고맙다. 그런데 어머님, 퇴원은 언제쯤 하실 수 있을까요? 의사 선생님께서 적어도 일주일은 입원하라고 하셨어.
그렇게 오래요? 집에 손이 많이 가서. 며느리의 반응에 실망감이 밀려왔습니다. 제 건강보다는 집안일이 더 걱정되는 모양이었습니다. 그녀의 차가운 태도는 이 병원 생활이 외려 저에게는 휴식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마저 들게 했습니다. 10일간의 입원 기간 동안 아들은 2번, 며느리는 단 1번 병문안을 왔을 뿐입니다. 반면 딸은 매일 출근 전후로 들러 필요한 것들을 챙겨주었고 주말에는 하루 종일 곁을 지켜주었습니다. 퇴원날 딸이 병원비를 확인하러 간 사이 아들이 찾아왔습니다. 그의 표정이 어딘가 불편해 보였습니다. 어머니, 퇴원하시나요? 이제 집에 가도 된대. 그런데 병원비가 얼마나 나왔습니까? 아직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왜? 저희가 지금 정말 어렵거든요. 혹시 아들의 말에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그는 병원비 부담을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제가 내야 한다는 전제 하에서 말입니다. 다행히 의료보험으로 대부분 처리되었고 나머지도 제 노후 자금으로 충분히 감당할 수 있었지만 아들의 태도에 깊은 상처를 받았습니다. 걱정 마라. 내가 알아서 하마. 감사합니다, 어머니. 아들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저는 묵직한 현실을 직시하게 되었습니다. 제 건강보다 돈에 대한 걱정이 앞서는 아들과 이런 상황에서도 진심 어린 위로조차 건네지 않는 그의 태도가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퇴원 후 1달이 지났습니다. 집에서의 생활은 다시 냉랭해졌고 저는 주로 제 방에서 지내며 아들 부부와의 접촉을 최소화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달력을 넘기다 특별한 날이 다가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남편의 기일과 제 생일이 같은 주에 있었던 것입니다. 아버지 기일이 이번 주 목요일이구나. 네, 어머니. 이번에는 제가 직접 음식 준비할게요. 괜찮아. 내가 할 수 있어. 건강 상태가 아직 완전히 회복되지 않으셨잖아요. 며느리의 말투는 친절했지만 어딘가 어색했습니다. 그녀가 갑자기 기일 준비를 자청한 것이 의아했지만 제 건강을 생각해 준다는 점에서 고마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기일 전날 저녁 예상치 못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아들이 퇴근 후 거실에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어머니, 죄송한데 저희가 내일 여행을 가게 됐습니다. 뭐라고? 내일이 아버지 기일인데? 알고 있어요. 그런데 회사에서 갑자기 워크숍이 잡혔어요. 불참하기 어려운 상황이라. 그래도 하루 정도는 양해를 구할 수 있는 것 아니니? 어머니, 지금 제 상황이 회사에서 좋지 않아요. 이번 워크숍에서 새 프로젝트 발표가 있거든요. 며느리가 옆에서 거들었습니다. 그녀의 표정은 미안함보다는 이미 결정된 일에 대한 통보에 가까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미 여행 패키지를 예약했어요. 환불이 안 돼서. 여행 패키지? 워크숍이라며? 아, 그게 워크숍 후에 가족여행을 계획했어요. 아들과 며느리의 말이 엇갈리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워크숍이 아니라 계획된 가족여행이었던 것입니다. 남편의 기일을 무시한 채 여행을 떠나겠다는 그들의 태도에 실망을 넘어 분노가 느껴졌습니다. 알았다. 나 혼자서 할게. 어머니, 너무 서운해하지 마세요. 내년에는 꼭 함께 하겠습니다. 괜찮아요, 어머님. 제가 음식은 미리 준비해놨어요. 이미 짐을 싸두었는지 아들 부부는 곧바로 여행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손주들은 신나게 뛰어다니며 여행 가방을 챙겼고 며느리는 냉장고에 간단한 음식을 채워 넣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그들은 서둘러 집을 나섰습니다. 현관에서 마지막으로 며느리가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님, 냉장고에 음식 넣어뒀어요. 저희 내일 저녁에 돌아올게요. 그래, 잘 다녀와. 그리고 생신 선물도 옷장에 놓아뒀어요. 미리 축하드려요. 며느리의 말에 순간 당황했습니다.
제 생일이 모레라는 것을 기억하고 있었다니 의외였습니다. 하지만 직접 축하해주지 않고 선물만 남겨두고 떠나는 모습이 더욱 서글펐습니다. 혼자 남은 집에서 조용히 제사 준비를 했습니다. 평소보다 간소하게 차렸지만 정성만큼은 부족함이 없도록 했습니다. 남편 사진 앞에 앉아 지난 세월을 회상하며 눈물이 흘렀습니다. 여보, 우리 아들이 많이 변했어요. 당신이 살아계셨다면 이렇게 되지는 않았을 텐데. 늦은 저녁, 아들 가족이 여행에서 돌아왔습니다. 그들은 피곤한 기색으로 짧게 인사만 나누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딸과 저는 계속해서 거실에 앉아 이야기를 나눴고 그 모습을 본 며느리의 표정이 불편해 보였습니다. 밤이 깊어 딸이 돌아간 후 저는 방에 누워 오늘 하루를 곱씹었습니다. 같은 자식이라도 이렇게 다를 수 있다는 사실에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아들은 이제 제게 단순한 경제적 지원자의 역할만을 기대하는 것 같았고 며느리 역시 형식적인 관계만 유지하려 했습니다. 반면 딸은 진심으로 제 상황을 걱정하고 감정을 공유했습니다. 창밖의 달빛을 바라보며 앞으로의 결정에 대해 깊이 생각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된다는 것, 무언가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이 분명해졌습니다. 제 인생의 남은 시간을 어떻게 보낼 것인지, 재산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이제는 현실적으로 고민해야 할 때였습니다. 생일 다음 날 아침, 아들 부부의 방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마침 손주들은 학교에 간 상태였고, 저는 혼자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호기심에 방 앞에 다가가 귀를 기울였는데, 며느리의 목소리가 선명하게 들렸습니다. 오늘 녹음 잘 되고 있어? 이번에도 어머님을 잘 자극해봐. 걱정 마. 이번에는 실수 없이 확실하게 할게. 증거만 확보되면 우리가 유리해져. 정신 감정에도 도움될 거고. 그래도 녹음하는 건 좀 그렇지 않아? 여보, 이미 몇 번이나 했잖아. 어머님 재산을 지키려면 어쩔 수 없어.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며느리의 말이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정신감정이라니, 재산을 지킨다니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혼란스러운 마음에 잠시 그 자리에 서 있다가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다음 날 아들 부부가 외출한 사이 며느리의 노트북이 거실 테이블 위에 놓여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평소라면 남의 물건을 함부로 보지 않았겠지만 어제 들은 대화가 계속 마음에 걸렸습니다. 의심이 확신으로 변한 건 노트북 화면에 보인 폴더 이름이었습니다. 어머니 증거 녹음. 손이 떨렸지만 폴더를 열어보았습니다. 그 안에는 날짜별로 정리된 수십 개의 음성 파일이 있었습니다. 무작위로 하나를 클릭했더니 제 목소리와 아들의 대화가 흘러나왔습니다. 명백히 몰래 녹음된 것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짓이야? 어머님, 무슨 일 있으세요? 뒤에서 들리는 목소리에 깜짝 놀라 뒤를 돌아보니 며느리가 서 있었습니다. 언제 돌아왔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고 눈빛은 날카로웠습니다. 수진아, 이게 다 뭐니? 왜 나를 몰래 녹음한 거야? 어머님, 저희 물건을 함부로 보시면 안 됩니다. 내 질문에 대답해. 왜 내 목소리를 녹음했어? 방금 전까지 당황했던 며느리의 표정이 순식간에 바뀌었습니다. 마치 이미 준비된 대응인 것처럼 그녀는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증거를 남기려고요. 어머님이 점점 이상해지시는 것 같아서. 순간적으로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이상해진다니 무슨 의미일까요? 며느리는 계속해서 말을 이었습니다. 어머님이 자주 감정 기복을 보이시고 가끔 현실과 맞지 않는 말씀을 하세요. 민수 오빠와 제가 어머님 재산을 노리고 있다고 피해망상도 심해지시고.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내가 언제 그랬니? 보세요, 또 화를 내시잖아요.
이런 모습이 걱정돼서 기록하는 거예요. 며느리의 말에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녀는 제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암시하는 것 같았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그녀가 이런 증거를 체계적으로 모아왔다는 사실입니다. 누구한테 이걸 보여주려고 그러는 거니? 필요하면 의사 선생님이나 법적 절차에 법적 절차라니? 어머님의 판단력이 흐려지셨다는 증거가 충분히 모이면 그제야 그들의 계획이 보였습니다. 저를 정신적으로 불안정하다고 만들어 제 재산 관리 권한을 빼앗으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동안의 모든 상황이 갑자기 맞아떨어졌습니다. 아들 부부의 동거 제한, 집에 대한 집착, 제 건강 악화에 대한 무관심까지. 어머님, 저희는 다 어머님을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나가. 당장 내 앞에서 사라져. 며느리는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제가 이토록 단호한 태도를 보인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노트북을 집어들고 서둘러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즉시 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무슨 일인지 묻는 딸에게 모든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딸은 충격을 받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엄마, 이건 명백한 범죄예요. 바로 변호사를 만나봐야 해요. 정윤아, 내가 어떻게 해야 할까? 일단 증거를 확보하세요. 제가 오늘 퇴근하고 바로 갈게요. 그날 저녁 딸이 변호사 친구를 데리고 왔습니다. 변호사는 상황을 듣고 심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건 불법 녹음이고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더 심각한 건 후견인 지정을 위한 증거 수집으로 보입니다. 후견인이요? 네, 어르신의 판단 능력이 부족하다고 법원에 증명되면 재산 관리 권한을 가족이 가져갈 수 있습니다. 변호사의 말에 온몸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아들 부부는 단순히 제 집을 담보로 쓰려는 것이 아니라 제 모든 재산을 관리하려는 계획이었던 것입니다. 다음 날 아침 변호사의 조언에 따라 은행에 방문해 계좌 확인과 함께 인출 한도를 제한했습니다. 또한 부동산 사무소에도 들러 제 아파트에 대한 어떠한 거래도 제 직접 서명 없이는 불가능하도록 조치했습니다. 모든 일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결심이 섰습니다. 민수야, 수진아, 거실로 나와줄래? 할 얘기가 있어.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어제 있었던 일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어? 아들은 어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는 눈치였습니다. 며느리가 아직 알리지 않은 모양이었습니다. 세 사람이 거실에 모이자 저는 변호사와 상담한 내용을 차분히 설명했습니다. 나를 정신적으로 불안정하다고 만들어 재산 관리 권한을 빼앗으려 했다는 거지? 어머님,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수진아, 연기는 그만해. 네 노트북에서 녹음 파일들을 봤어. 아들은 당황한 표정으로 아내를 쳐다보았습니다. 며느리의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고 순간 말문이 막힌 듯 했습니다. 그건 오해입니다. 어머님의 건강이 걱정돼서. 변호사와 상담했어. 이건 명백한 불법이고 만약 계속 이런 짓을 하면 법적 조치를 취할 거야. 아들이 뒤늦게 상황을 파악하고 진정시키려 나섰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당혹감과 죄책감이 교차했습니다. 어머니, 오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잘못했어요. 다시는 이런 일 없을 겁니다. 너희에게 실망했다. 이제 니네는 이 집에서 나가줬으면 해. 뭐라고요? 어머니, 그건 너무 하시는 거 아닙니까? 한 달 안에 다른 곳을 구해. 그때까지만 여기 있어도 좋아. 며느리는 갑자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녀의 눈물이 진심인지 연기인지 구분하기 어려웠습니다. 아들은 여전히 상황을 수습하려 애썼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그동안 너무 많은 기회를 줬어. 이제는 한계야. 다음 날 변호사를 다시 만나 공증을 받았습니다. 재산 분배에 관한 내용으로 딸에게 50%,
사회복지단체의 40% 그리고 손주들의 교육 자금으로 10%를 남기기로 결정했습니다. 아들에게는 단 한 푼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정말 이대로 진행하시겠습니까? 네, 확실합니다. 제 마음이 바뀌지 않을 거예요. 아드님께서 법적으로 이의를 제기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유류분 청구라고. 알고 있어요. 하지만 제 결정은 바뀌지 않습니다.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서류 작성을 마쳤습니다. 저는 마음이 무거웠지만 이것이 옳은 결정이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아들이 제 재산만 바라보고 있는 한 건강한 관계는 불가능했습니다. 어머니, 집에 돌아오자마자 아들이 달려왔습니다. 그의 표정은 격양되어 있었고 손에는 종이 한 장을 들고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짓입니까? 저를 유산에서 완전히 제외시키셨다고요? 어떻게 알았니? 변호사 사무실에 아는 사람이 있어요. 어머니, 이건 너무하십니다. 아들의 분노한 모습을 보니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럼에도 제 결정은 확고했습니다. 며느리도 거실로 나와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내 재산을 어떻게 분배할지는 내 결정이야. 어머니, 이런 식으로 자식을 차별하시면 안 됩니다. 저는 어머니 아들이에요. 맞아, 니는 내 아들이야. 하지만 내 재산을 착취하려 한 아들이기도 해. 아들은 분노로 떨고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그를 진정시키려 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그는 갑자기 탁자 위에 있던 꽃병을 바닥에 던졌고 며느리도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어머님, 왜 이러세요? 저희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나를 미치광이로 만들어 재산을 가로채려 한 것 말고 더 필요해? 점점 상황이 격해지자 딸에게 연락했습니다. 30분 후 딸과 변호사가 도착했고 아들의 흥분은 조금 가라앉았습니다. 변호사는 차분하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어르신의 결정은 법적으로 완전히 유효합니다. 물론 유류분 청구를 하실 수는 있지만 현재 상황에서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무슨 소리입니까? 제가 장남인데요. 불법적인 방법으로 어르신의 재산을 노린 정황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 법원은 대체로 피해자의 편을 들어주죠. 아들과 며느리는 충격을 받은 듯 했습니다. 변호사가 자리를 떠난 후 아들은 한동안 말없이 앉아 있다가 갑자기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 제발 용서해 주세요. 제가 정신이 나갔었습니다. 일어나. 그만둬. 어머니, 저희가 정말 잘못했어요. 다시 기회를 주시면 진심으로 효도하겠습니다. 며느리도 따라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들의 모습에 마음이 흔들렸지만 이미 넘어선 선이 있었습니다. 신뢰는 쉽게 회복되지 않는 것입니다. 한 달 안에 이사 준비해. 더 이상 할 말 없어. 아들 부부에게 퇴거를 통보한 지 일주일이 지났지만 그들은 아직 이사할 의지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한 달의 시간이 더 남았다는 생각에 여유를 부리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태도는 달라졌습니다. 특히 며느리는 갑자기 친절해졌고 아침마다 제게 직접 차를 다 가져다 주기도 했습니다. 어머님, 오늘은 녹차 준비했어요. 건강에 좋대요. 고마워. 그런데 갑자기 왜 이러니? 무슨 말씀이세요? 전부터 어머님을 위해 하고 싶었던 일인데 이제야 용기가 났을 뿐이죠. 그래? 이사 준비는 어떻게 되어가고 있어? 며느리의 표정이 순간 굳었습니다. 그녀는 억지 미소를 지으며 대답을 회피했습니다. 아들은 대화를 이어가려 애썼지만 더 이상의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우리 사이에는 이미 넘을 수 없는 강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신뢰가 깨진 관계는 형식적인 친절함으로 메울 수 없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손주들이 잠든 후 아들과 며느리가 함께 제 방을 찾아왔습니다. 그들의 표정은 진지했고 뭔가 중요한 이야기를 하려는 듯 했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정말 깊이 생각해 봤어요. 말해봐. 저희가 정말 큰 잘못을 했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을 거예요.
용서해 주세요, 어머님. 저희가 욕심을 부렸어요. 그들의 사과는 진심으로 들렸습니다. 특히 아들의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마음 한구석이 흔들렸지만 이미 일어난 일들을 쉽게 잊을 수 없었습니다. 사과는 받아들일게. 하지만 내 결정은 바뀌지 않아. 어머니, 저희에게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기회는 이미 여러 번 줬어. 이제는 각자의 길을 가는 게 낫겠다. 결국 아들 부부는 더 이상 설득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들은 고개를 숙이고 방을 나갔습니다. 창문으로 보이는 밤하늘의 별들이 유난히 선명했습니다. 마음은 무거웠지만 제 결정이 옳다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이틀 후 아들이 갑자기 해외 근무 제안을 받았다며 기뻐했습니다. 뜻밖의 소식이었지만 어쩌면 모두에게 좋은 전환점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머니, 생각지도 못했는데 싱가포르 지사에서 연락이 왔어요. 좋은 기회구나. 네, 이번에 가면 2년 계약이에요. 가족도 함께 갈 수 있고요. 언제 출발하게 되니? 빠르면 다음 주요. 회사에서 급하게 처리해 준다고 했어요. 아들의 말에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급작스럽게 해외 발령이 나는 경우가 드물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모두에게 숨 쉴 공간이 생기는 것 같아 다행이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며느리는 부산하게 짐을 싸기 시작했고 손주들은 새로운 환경에 대한 기대와 불안으로 들떠 있었습니다. 저는 손주들과 헤어진다는 생각에 마음이 아팠지만 그들에게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 출발 전날 밤 아들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그의 표정은 무거웠고 눈빛에는 후회와 미안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어머니, 떠나기 전에 정말 사과드리고 싶습니다. 이미 했잖니. 아니요, 진심으로요. 저희가 어리석었어요. 알아. 너희도 다시 시작할 수 있을 거야. 아들은 고개를 들어 제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진심 어린 모습이었습니다. 어머니, 언젠가 다시 만나면 그때는 진정한 아들이 되겠습니다. 그래, 그때까지 잘 지내. 다음 날 아침 아들 가족은 공항으로 떠났습니다. 현관에서의 이별은 짧았지만 감정적이었습니다. 손주들은 할머니를 꼭 안아주며 눈물을 흘렸고 며느리도 미안하다는 말을 반복했습니다. 모든 짐을 실은 택시가 떠나고 갑자기 집안이 너무 조용해졌습니다. 한 달이 지나고 계절이 바뀌었습니다. 아들 가족이 떠난 후 처음에는 외로웠지만 점차 평화로운 일상을 되찾게 되었습니다. 지역 복지센터에서 요가 수업을 듣기 시작했고 동네 둘레길을 매일 걷는 습관도 들였습니다. 건강이 눈에 띄게 좋아졌고 심근경색 이후 자주 느끼던 가슴 통증도 거의 사라졌습니다. 이 선생님, 오늘도 일찍 나오셨네요. 네, 아침 공기가 너무 좋아서요. 요즘 정말 달라지셨어요. 얼굴색도 좋아지시고요. 걷기가 이렇게 좋은 운동인 줄 몰랐네요. 둘레길에서 자주 만나는 동네 주민들과의 대화가 즐거웠습니다. 더 이상 아들 가족의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되고 저만의 시간을 마음껏 누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새삼 깨달았습니다. 특히 복지센터에서 만난 동년배 친구들과의 교류는 큰 위안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도자기 수업이죠? 네, 선생님. 지난번에 만든 작품이 잘 구워졌대요. 기대되네요. 딸에게 선물하고 싶어요. 도자기, 수채화, 요가 등 다양한 수업을 통해 새로운 취미를 발견했고 비슷한 경험을 가진 친구들도 사귀게 되었습니다. 자식들에게 실망한 경험을 가진 분들도 많았고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며 위로받았습니다. 딸은 한 달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방문했습니다. 어느 토요일 딸이 맛집 탐방을 제안했고
오랜만에 외출하게 되었습니다. 엄마, 요즘 정말 달라지셨어요. 눈빛이 반짝거려요. 그래? 요즘 재미있게 지내고 있어. 복지센터 친구분들 자주 만나세요? 응, 매일 가고 있어. 이제는 거기 없으면 심심할 정도야. 딸은 제 변화에 기뻐했습니다. 그녀 역시 아들 가족과의 갈등 이후 걱정이 많았는데 제가 건강하고 행복하게 지내는 모습을 보니 안심이 된다고 했습니다. 오빠한테서 연락 왔어요? 가끔 이메일이 와. 잘 지내고 있대. 용서하실 생각은 없으세요? 시간이 필요해. 아직은. 딸은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근처 공원을 산책하며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특히 제가 최근 시작한 자원봉사 활동에 대해 말하자 딸은 놀라워했습니다. 엄마가 자원봉사를요? 응, 주의회 노인복지관에서 하고 있어. 나보다 더 연세 드신 분들 도와드리는 거야. 멋져요, 엄마. 정말 자랑스러워요. 귀가 길에 딸은 문득 아들 이야기를 다시 꺼냈습니다. 아들이 자주 딸에게 연락해서 저희 근황을 물어본다고 했습니다. 며느리도 많이 반성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엄마, 오빠가 정말 죄책감을 느끼고 있어요. 그래? 시간이 해결해 주겠지. 다음 달에 잠깐 한국에 온대요. 엄마 만나고 싶다고. 아직은 마음의 준비가 안 됐어. 딸은 더 이상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언젠가는 가족 간의 화해가 필요하다는 말을 조심스럽게 덧붙였습니다. 저도 그것이 맞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아직은 상처가 완전히 아물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여느 때처럼 둘레길을 걷고 있는데 휴대폰에 아들의 이메일이 도착했습니다. 평소보다 긴 내용이었고 진심 어린 사과와 함께 만남을 요청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한국에 잠시 방문할 일이 생겼는데 혹시 시간 내주실 수 있을까요? 너무 뵙고 싶습니다. 이메일을 읽고 한동안 벤치에 앉아 생각에 잠겼습니다. 아직도 그날의 배신감이 생생했지만 한편으로는 시간이 지나며 분노가 조금씩 누그러지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복지센터에서 만난 선생님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용서는 상대방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분노를 계속 품고 있으면 결국 자신만 다치게 됩니다. 산책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결심했습니다. 아들을 만나보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분명한 경계를 두고 필요하다면 단호하게 대처할 준비도 되어 있었습니다. 아들에게 짧게 답장을 보냈습니다. 그래, 만나자. 하지만 기대는 하지 마라. 새로운 일상 속에서 저는 점점 더 강해지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누군가에게 의존하거나 희생하지 않고 제 행복을 스스로 찾아가는 법을 배웠습니다. 아들과의 재회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이제 저는 어떤 결과에도 담담히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둘레길을 걸으며 맞이하는 일출은 새로운 시작을 상징하는 것 같았습니다. 아들과의 관계도 언젠가는 새롭게 시작될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을 품으며 오늘도 저는 제 삶을 충실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더 이상 과거에 연연하지 않고 현재의 행복에 집중하는 법을 배웠으니까요. 선생님, 오늘도 웃음이 아름다우세요. 고마워요. 제가 요즘 정말 행복하거든요. 비결이 뭔가요? 내 삶은 내가 책임진다는 걸 깨달은 거죠. 복지센터 친구와 나눈 이 대화는 제 현재 모습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저는 타인의 기대나 평가에 연연하지 않게 되었고, 제 자신을 위한 선택을 할 수 있는 용기를 얻었습니다. 그것이 진정한 자유이자 행복이라는 것을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돌이켜보면 제 인생에서 가장 고통스러웠던 시간이 오히려 가장 큰 변화의 시작점이 되었습니다.
자식에게 배신당한 상처는 깊었지만 그 아픔이 저를 더 강하고 독립적인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세상에는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자신을 희생하는 수많은 부모가 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사랑은 때로는 단호한 경계를 세우는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재산보다 더 소중한 것은 자기 자신을 존중하는 마음과 매일의 작은 행복을 느낄 수 있는 여유입니다. 누구든 늦은 나이라도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습니다. 저처럼 둘레길을 걸으며 새로운 취미를 발견하며 진정한 친구들과 웃음을 나누며 말입니다. 인생의 황혼기가 오히려 가장 찬란한 시간이 될 수 있다는 것, 그것이 제가 얻은 가장 큰 깨달음입니다. 그럼 구독자 여러분,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